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은 정묘 병자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자, 정묘 병자 전쟁 간단하게 정리 좀 해봅시다. 조선은 임진전쟁에서 명나라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것을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 제조지은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후에 후금이 성장하게 되면서 명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죠? 명나라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당시 조선은 명을 도울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죠? 광해군과 북인은 국내 재건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명나라를 돕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죠? 하지만 명나라를 도왔다가는 후금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광해군과 북인이 선택한 외교 정책은 무엇이었냐면은 중립 외교 정책이었어요. 그죠? 강홍리베이 투항 사건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지? 자, 그런데 이것이 성리학적 명분에 맞지 않고 명예 제조 지은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인조 반정이 일어났어요. 그지? 그래서 광해군이 폐위되고 북인들이 제거가 되고 인조가 즉위하게 되었으며 서인들이 집권하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인조와 서인이 집권하게 된 명분이 명예 제조 지은에 대한 부담과 성리학적 명분을 따라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떠한 외교 정책을 수행하게 되나요? 친명 배금 정책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이것은 이들의 집권 명분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모문용의 군대를 지원했던 게 대표적인 사례였고 그것은 결국 후금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대 왕이었던 홍타이지 때 후금이 침략을 하게 되었으니 그게 정묘 전쟁이었어요. 그죠? 조선왕실은 강화도로 도망을 갔는데 아직까지 명나라와의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부족했던 후금은 일단 조선과 형제 맹경을 맺고 철수를 합니다. 그죠? 이후에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칭제건원을 하면서 조선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했을 때 조선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죠? 왜냐? 친명 배금 정책은 이들의 집권 명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친명 정책을 고집했던 조선 결국 청태종 홍타이지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죠? 왕이었던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서 2달 정도 버티지만 결국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서 항복을 하게 되고요. 삼전도에서 홍타이지에게 삼배고두례라고 하는 항복의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죠? 이것은 청나라 여진족을 오랑캐로 여겨왔던 조선에게 상당히 충격적이고 굴욕적인 항복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 정묘 병자전쟁 이후의 조선 그리고 명청의 교체 과정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주십시다. 지금까지 명나라하고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던 조선 이제는 그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죠? 지금까지 명에게 행해왔던 얘는 누구에게 해야 되나요? 청에게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밑주십시다. 청에게 사대를 하게 되면서 그들과 조공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당연히 청으로부터 내정 간섭을 받게 되겠죠. 대표적인 사례는 청나라가 명을 공격을 할 때 조선을 봉헌했던 일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조선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죠? 자, 여전히 조선의 왕은 누구예요? 인조예요. 그죠? 여전히 집권 분당은 서인들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들의 집권의 명분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삼전도에서 그렇게 굴욕적인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친명 배금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자, 그렇지만 지금 청나라의 말을 안 들을 수 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자, 뭐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개혁. 개혁? 그렇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개혁을 해야 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자, 하지만 나의 기득권을 놓고 싶진 않아. 나의 권력을 그대로 잡고 있으면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청나라를 거스르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 변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당시 서인들, 조선의 사대부들이 만들어낸 변명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북벌론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북벌론. 자, 효종 때 북벌론이 논의가 됐어요. 하지만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북벌론이란 무엇이냐? 밑주십시다. 다른 말로는 복수설치라고도 해요. 복수설치란 말 그대로 복수해서 치욕을 씻자라는 거야. 청나라를 공격을 해서 우리가 당했던 수치를 극복을 하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게 복수설치 북벌론이에요. 왜 이름이 북벌론이냐? 조선의 북쪽에 청나라가 있으니까 북쪽을 정벌하자는 청나라를 공격하자라는 주장이 되는 것이죠. 자, 실제로 조선이 청나라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었을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을 정벌하자라는 주장이 계속 나왔을까? 명분. 명분 때문이죠. 그죠? 우리의 친명 배금 정책은 옳다. 틀리지 않았어. 그지? 다만 우리가 청나라에게 굴욕적으로 항복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우리가 준비해서 제대로 싸우면 이긴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게 북벌론이었던 것이에요. 자신들의 집권 명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변명을 만들어냈으니 그게 바로 북벌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권 명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장하였던 것이 북벌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북벌론은 조선에서 2번 정도 논의가 되었어요. 첫 번째는 조선 효종 때입니다. 자, 좀 이따가 이야기할 텐데 이 효종의 경우에는 국벌을 그냥 단순한 집권의 명분이 아니라 꽤나 진지하게 준비하고 또 실행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었어. 효종에게는 북벌이 굉장히 중요했거든. 좀 이따가 이야기할 텐데요. 자, 그런데 효종이 북벌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실천할 수 없었어요. 나름 진지하게 군대도 훈련시키고 무기도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 때마침 조선에 여러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서인들이 나서서 말려 꼭 청나라를 정벌하는 것만이 북벌이 아니다. 우리의 나라의 힘을 키우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도 북벌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변명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행이 되지는 못했어요. 자, 요것도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그 뒤에 북벌론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그거 언제였냐면은 숙종 때의 일이었고요. 중국에서 3번의 난이라고 하는 큰 반란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 3번의 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이때 3번의 난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청나라를 정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논의가 잠시 이루어졌었는데요. 조선이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도 전에 3번의 난이라는 사건이 진압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 뒤에는 더 이상 북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벌론은 조선에서 크게 2번 정도 논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효종은 북벌을 단순히 집권의 명분이 아니라 꽤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했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 까닭은 무엇이냐? 요거는 굳이 안 써도 돼요. 스토리랑 크게 관련 없으니까. 자, 병자전쟁에서 청나라에게 항복했던 왕 조선의 인조였어요. 그죠? 인조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소현 세자였어요. 둘째 아들 공림 대군이었습니다. 자, 이 2명의 왕자는 병자전쟁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가서 인질 생활을 몇 년 하다가 돌아와요. 자, 인질 생활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겠니? 당연히 아버지를 먼저 만나 뵙겠죠. 그죠? 자, 소현세자가 인조를 만났을 때 소현세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실 청나라는 소현세자한테 굉장히 잘해줬어. 왜 잘해줬냐면은 자기들이 오랑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한족의 문화를 열심히 흡수하고 배우고 발전시켰는지를 보여줬고요. 특히 이때 당시에 청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던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있었거든. 그들이 가져왔던 우수한 과학기술, 우리가 이런 거 소화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소현세자한테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소현세자가 나중에 귀국할 때 자명종 있잖아. 아침에 알람이 울리는 시계, 그지? 뭐 이런 거 가져와서 소개하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소현세자한테 인조가 그래 청나라 인질로 가 있는 동안 어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소현세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오랑캐인 줄 알았더니 걔네가 우리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문화적 수준과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나라를 적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보고 배워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인조 옆에 있던 먹을 가는 벼루 있잖아, 그지? 벼루를 집어 던져요. 그리고 소현세자 머리에 맞아 퍽 하고 맞은 다음에 쓰러져 질질 끌려 나갑니다. 뭐가 그렇게 인조를 열받게 했을까? 그렇지. 인조는 삼전도에서 왕이 땅에다가 머리를 박아가면서 굴욕적인 항복을 했어요. 그죠? 자기에게 그 굴욕을 안겨준 청나라를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소현세자 얼마나 열받았겠어, 그지? 그래서 벼루를 집어 던졌다고 해요.
그거를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복림대군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사람은 청나라에 가 있는 동안 풍토가 안 맞아서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어. 그래서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에 대한 어떤 강한 분노, 적개심 이런 걸 가지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조 앞에서 그것을 그대로 다 드러냈던 사람이기도 하죠. 인조는 굉장히 뿌듯해했다고 합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멀쩡했던 인간이 갑자기 죽어요. 혓바닥하고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니 아마도, 그렇죠, 아마도 독살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는 누가 소현세자를 죽였느냐? 누가 죽였을까? 복림대군이? 아버지가? 그렇죠. 소현세자가 왕이 됐을 때 속된 말로 가장 좆된 애들은 누구예요? 서인들이에요. 그죠? 왜? 얘네들은 친명배금을 명분으로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지? 친청적인 정책을 하는 왕이 생긴다. 자기들이 권력에서 밀려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황상 추측을 해보건대 서인들이 인조의 동의를 얻어서 복살하지 않았을까가 가장 유력한 가설이에요. 왜냐면 조선시대 때 왕이나 왕자가 감기에만 걸려도 왕실 의사 있잖아. 어의가 곤장을 맞거나 하는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처벌이 조선왕조실록에 반드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는 어의를 처벌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왕의 묵인하에 죽였다는 얘기가 되지, 그지? 아무튼 그래서 소현세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지? 원래 누가 왕이 돼야 돼? 누구? 소현세자 죽었잖아. 그렇지. 소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맞는 순서인데 소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인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었단 말이야. 그렇지? 누가 얘를 왕으로 지정했겠어? 그렇죠. 인조와 서인의 합의하에 얘를 왕으로 지정을 했겠지. 그지? 그러므로 이 효종의 경우에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내가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돼. 그지? 그 유일한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지. 북벌을 추진해서 내가 성리학적 명분에 맞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또 그렇게 해야 서인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효종 때 진지하게 북벌론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실천으로 옮겨지지까지는 못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조선의 중요한 인식 변화의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면 조선 중화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선 중화주의. 자, 이것은 무엇이냐? 성리학 국가였던 조선에게 청나라라고 하는 오랑캐들에게 두 차례나 패배하고 굴욕적으로 항복을 한 것은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죠? 대단한 굴욕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은 명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중국을 청나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 성리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중화가 망하고 오랑캐가 세계의 중심을 차지했다는 거. 이거 도저히 성리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죠. 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왔구나. 생각을 바꿔야겠다. 라는 반응이 나올 수가 있죠.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변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겠죠. 그죠? 조선 중화주의는 뭐였을까요? 바로 그 두 번째 겁니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조선 사대부들의 멘탈이 도저히 유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조선 중화주의란 무엇이냐? 맞추십시다. 조선이 중화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자, 명나라가 있었을 때 명나라가 중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명나라를 중심으로 성리학적 질서를 따르고 사는 나라는 바로 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세계에서 넘버원이고 조선이 넘버2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지? 그런데 넘버1인 명나라가 사라졌으니 이제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 사는 나라는 어디뿐이다?
조선뿐이다. 그래서 조선이 명나라를 대신해서 새로운 중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선 중화주의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약간 슬슬 미쳐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보기에 미쳐간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성리학적인 질서, 명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애당초 성리학으로 만들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성리학적 질서와 명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양반이 지배층으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변명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내야 했던 것이에요. 그죠? 말하자면 일종의 자기 방어, 자기 위안, 자기 위로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조선의 발전에 득이 되는 인식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왜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우리가 이제 중화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랑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뭔가 배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명나라가 있었을 때는 조선은 그래도 명을 통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 조선 빼고 나머지 다 오랑캐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진 문물의 수용에 있어서 훨씬 더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죠? 자, 선생님은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원래부터 나빴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 고려 말이나 조선 초까지만 하더라도 성리학은 조선이라는 나라 훨씬 더 발전된 나라를 세우고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된 사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나름 좋은 사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세상이 많이 변했으면은 그 사회 변화에 맞춰서 오래된 사상을 버리고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상의 유연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은 그러한 걸 못했던 거야. 끝까지 성리학을 잡고 있다 보니까 조선 중화주의 같은 이런 생각이 대두하게 되는 것이고 조선이 외부 문물 수용에 소극적이고 폐쇄적으로 된 동안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같은 게 일어나면서 공장과 기계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오랑캐일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동안 일본이 그것을 먼저 받아들여서 공장과 기계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이 식민 지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의 변화, 세상이 변했으면은 나의 생각도 그에 맞춰서 바꿔야 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사회 발전, 역사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그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강하게 우리나라는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과연 청나라가 그렇게 오랑캐스러운 나라였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청나라는 명으로부터 받아들인 문화를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사람들 중에서 비록 일부이지만 그러한 현실에 눈을 뜬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청나라를 직접 가본 사람들, 그죠? 박지원, 박제가, 열하일기 뭐 이런 거 들어봤지, 그지? 청나라에 직접 가서 보니까 오랑캐인 줄 알았더니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그런 현실에 눈을 뜬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실학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일부 실학자를 중심으로 어떤 주장이 나오기 시작을 하느냐? 북학 또는 북학운동 같은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북학이 뭘까요? 자, 아까 북벌이 뭐였어? 청을 정벌하자라는 거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북학은 뭐겠니? 청을 배우자라는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부 실학자들의 주장에 불과했어요. 절대 다수의 양반 사대부들은 여전히 성리학적 사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주 큰 역사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하고 1시간 더 있나? 그지? 다음 주 수요일? 그지? 시험 직전까지 수업을 해야 되는 불상사가 멀어졌네요. 그래도 한번 보충을 해서 다행이지 안 그래서 어쩔 뻔했어, 그지? 자, 이어서 국제질서의 재편과 문물의 교류, 명청의 교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재밌지 않니? 난 이 부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옛날 일을 배우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그런 교훈을 알아듣고 말고 하지, 그지?
자, 그 다음 명청의 교체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거기 나와 있는 설명 가지고는 좀 부족을 하니까 여기다가 지도를 그려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명나라의 경우에는 임진전쟁에 참전한 것을 계기로 국력의 소모가 굉장히 심했어, 그지? 특히 나라의 돈이 많이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재정을 많은 세금을 걷어서 메꾸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세금 부담을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농민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면서 국력이 더욱더 빠르게 소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만리장성에는 여러 개의 관문, 게이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동쪽에 있는 관문의 이름이 뭐냐면은 산해관이에요.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다라고 해서 산해관이라는 게이트가 있습니다. 자, 조선을 굴복시킨 청나라 이제는 후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래서 청나라의 경우에는 자신 있게 명을 공격을 했고 그 집중의 대상이 바로 산해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산해관을 뚫고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리 명나라가 국력이 약해졌어도 이 만리장성은 무척이나 강력한 방어막이었어요. 그래서 청나라는 쉽게 만리장성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나라의 장군 오삼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약간 요리 이름 같이 먹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그지? 오삼계라는 사람이 산해관에서 청나라의 공격을 열심히 막아내고 있었어. 자, 그런데 이 명나라 병력의 주력 부대가 산해관에 가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이자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했던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요. 이자성의 농민 반란군이 베이징으로 쳐들어가서 베이징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명나라는 망해요. 다시 말해서 명나라는 청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농민 반란으로 멸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삼계 지금 열심히 산행하면서 목숨 걸고 청나라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데 정작 내가 지켜야 될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도 이자성이라는 애가 좀 제대로 정신 박힌 애라고 한다면은 좀 도와주려고 했어. 그런데 이자성 농민 출신이에요. 신사 지배층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베이징에 들어가서 신사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또는 신사들을 때려 죽이거나 그랬어요. 그 과정에서 이자성 집안의 재산이 몰수되기도 하고 자기 가족들이 죽거나 다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삼계는 얘는 편들어줄 놈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 청나라한테 그대로 항복을 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만리장성의 문은 바깥에서부터 열린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열렸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후에 오삼계의 친절한 안내를 받고 청나라 군대가 베이징으로 와서 베이징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명청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빈칸과 밑줄을 채워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명나라는 임진전쟁에 참전한 것을 계기로 재정의 소모가 많았어요.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 농민 반란이 일어났는데 밑줄 칩시다. 대표적인 농민 반란이 무엇이었다? 이자성의 농민 반란이었다. 그들이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명나라는 1644년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었던 명나라의 장수 오삼계는 청나라에 투항을 했다. 볼 때마다 왠지 배고픈 이름이야, 그지? 약간 오징어가 들어간 삼계탕 같은 느낌? 오골계 삼계탕? 그죠? 아니면 오징어하고 인삼하고 이 닭을 같이 뭔가 이렇게 잘 조리한? 자, 개소리 집어치우고. 자, 그래서 밑줄 칩시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이자성을 쫓아내고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청이 베이징을 새로운 수도로 선포하게 되니 이것이 명청의 교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물론 베이징 하나 점령되었다고 해서 중국 전체가 다 청나라가 된 것은 아니죠. 여전히 중국 곳곳에서 이 여진족의 지배를 거부했던 한족들이 끝까지 청의 지배에 저항하기도 했었는데요.
청나라는 활기군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사력과 그리고 오삼계처럼 자기들에게 항복을 한 소왕 한인 부대 등을 이용을 해서 각 지역의 반청 운동들을 진압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중국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많이 졸리니? 아 더워? 넥타이 좀 풀고 셔츠도 좀 걷고 하면 되지. 카메라에 네가 잡혀 있었으면 좀 더 시원하게 내가 잠을 깨워주고 했을 텐데 잡히지 않아서 좀 아쉽네. 자 넘어갑시다. 자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에요. 비추십시다. 강희제 때 다 중요한 사건이네. 두 줄 다 비추실게요. 강희제 때 청나라는 3번의 난과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을 진압하면서 전국에 걸친 지배권을 확립하게 되고 청나라 중심의 동아시아의 질서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일단 강희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청나라의 전성기를 시작한 청의 전성기를 시작한 황제입니다. 약간 뭐랄까 사기캐? 사람이 싸움을 잘할 거면 싸움만 잘할 것이지 싸움도 잘하면서 머리도 좋아요. 공부도 무지무지 많이 한 사람이 강희제라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하들 다 모아놓고 사자랑 1대1로 맞짱을 뜨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아주 이 사람은 호기심도 많고 한족의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한족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희제 때 청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했었어요. 또 글씨도 굉장히 잘 썼다고 해. 시간이 되려나? 강희제 때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절 중에 하나에서 불이 나. 무슨 절이게? 누구나 다 알아요. 원군이도 알 거야. 소림사. 소림사.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강희제 때 소림사의 대문이 불타. 그래서 소림사 대문 위에 걸려 있었던 소림사라고 하는 간판이 같이 사라지겠지 당연히. 그래서 대문을 다시 만들고 그 간판을 다시 달려고 하는데 보통 이런 어떤 유서 깊은 건물의 간판은 그 나라에서 글씨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써줘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 현판 지금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글씨가 광화문 이렇게 걸려 있었죠. 자, 그래서 소림사의 스님들은 강희제가 글씨를 잘 쓴다고 하니 소림사의 새로운 간판의 글씨를 강희제한테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런데 일개 스님들 따위가 감히 황제를 쉽게 만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강희제의 글씨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소림사의 스님들이 꾀를 냈어. 강희제가 조만간 어디를 지나간다라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가지고 강희제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길에다가 스님들을 쫙 깔아놓고 글씨 연습을 시켰어요. 글씨를 무지무지 못 쓰는 스님들만 뽑아가지고 거기서 소림사 글씨를 쓰게 연습을 시킨 거야. 강희제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웬 스님들이 길에 앉아가지고 글씨를 쓰고 있는데 글씨를 너무 못 쓰는 거야. 보다가 답답해가지고 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야 비켜봐 내가 써볼게 하더니 부스 잡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소림사 한 번 이렇게 쫙 썼어. 그랬더니 와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걸었어요. 강희제는 차 내가 이용당했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굳이 그거를 책망하거나 벌 주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아량이 있는 황제인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도 소림사에 가면은 강희제가 쓴 소림사라는 글씨가 걸려 있다고 해요.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자, 아무튼 나중에 또 나오니까 강희제는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강희제 때 두 개를 진압했다고 되어 있어, 그지? 하나는 3번의 난이고 또 하나는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이에요. 그죠? 자, 3번의 난과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은 가장 마지막까지 이어졌던 반청 운동이었고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가장 청나라를 애를 먹였던 대표적인 반청 운동이에요. 자, 3번의 난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3번이란 일단은 익숙한 이름 나왔네요. 누구예요? 오삼계. 그 옆에다가 상가희 경정충 같은 사람도 써놓읍시다. 상가희 경정충. 자, 오삼계, 상가희, 경정충 원래 명나라의 장군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까 오삼계처럼 청나라에게 항복을 해서 청나라가 중국을 정복하는데 협조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청나라가 중국을 빠르게 정복하고 안정시킬 수 없었을 것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청나라를 도왔으니까 청나라는 이 사람들한테 뭘 해줘야 돼? 보답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후왕으로 임명을 했어. 어느 지역의 제후왕으로 임명했느냐? 강남 지역이에요. 왜냐면 강남에는 돈 많은 한족 신사들이 많이 살잖아. 이 사람들이 가장 청나라의 지배에 대해서 거세게 저항을 했거든. 그래서 청나라가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는 한족을 제후왕으로 임명해서 통치를 하면은 좀 저항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강남 지역의 세 지역을 나누어서 이 사람들한테 니네가 대신 다스려 라고 주었으니 그 땅이 바로 3번인 거예요. 이해되니? 자, 하지만 나라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청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제후왕이 통치하는 지역은 중앙 집권 체제에는 걸림돌이 되죠. 그죠? 없애야지. 그지? 자, 그래서 니네 받은 땅 다시 토해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으켰던 대규모의 한족의 반란이 바로 3번의 난이었던 것이에요. 당연히 명예 부활을 목표로 내걸었겠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온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북벌의 주장이 이때도 같이 나왔었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결국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면서 중국의 강남 지배가 안정이 됩니다. 자, 3번은 난보다 이 규모가 더 크지는 않았지만 그거만큼이나 청나라를 굉장히 골치 아프게 했던 저항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타이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정성공 세력이에요. 자, 이 정성공이라고 하는 사람 칼국수집 이름이랑 비슷한데 아버지가 명나라랑 일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밀무역을 하던 상인이었어. 아버지는 명나라 사람인데 어머니는 일본인이었어요. 아무튼 정성공의 아버지는 비록 자기는 밀무역을 하는 상인이긴 하지만 자기 아들만큼은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신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정성공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성리학 공부를 해서 학생으로 과거 시험을 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명나라가 망해버렸어. 그래서 정성공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물려주신 막대한 재산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많은 배를 이용을 해서 반청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게 정성공이 아닌 거야. 자, 청나라는 이들을 진압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 왜 그랬을까? 그렇죠. 유목민족이라서 타이완을 중심으로 바다 건너서 활동하는 이들을 진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에요. 한때 이 정성공 세력의 경우에는 강남의 중심이었던 난징 지역을 정복할 뻔했던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발휘하기로 했었는데요. 나중에 정성공이 죽고 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버리고 말아. 그러면서 와해됐던 세력이 바로 정성공 세력입니다. 자, 이 두 번에 걸친 대규모의 반청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반청운동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는 전국에 걸친 지배권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청나라에게 대들 만한 나라가 동아시아에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청나라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청조의 평화라고 불리는 이른바 청나라의 전성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반에서 수업했을 때 한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었는데 내가 늦게 들어와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 후닥닥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았네? 좀 더 해도 되니? 응? 아니 나도 수업을 더 해도 되기는 하는데 다음 시간에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게 나으려나? 네, 지금은 그래 알았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누군가는 그만하고 싶었던 표정을 지었었는데 아닌가? 방금 되게 막 너 미쳤어 하는 눈빛으로 막 째려봤는데 전현이 미쳤나 하면서 막 이렇게 째려봤는데 좋아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조선의 대외 관계까지만 더 볼게요. 자, 조선과 청나라 무슨 관계 맺었어요?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어요. 자,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보낸 외교 사절을 뭐라고 불렀느냐? 칙사라고 불렀어. 칙은 황제의 명령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칙사는 황제의 명령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조선에서 명나라로 보내는 외교사절을 뭐라고 불렀느냐? 연행사라고 불렀어. 연행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베이징의 옛날 이름이 연경이거든. 연경. 그래서 연경으로 가는 사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닌데? 자, 옛날에 조선에서 명나라로 보내는 외교사절을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조천사라고 불렀어. 천자를 뵈러 가는 사절이라는 뜻이에요. 사절단의 이름에서부터 조선이 명과 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그죠? 연경에 가는 사절, 천자를 뵈러 가는 사절. 뭐가 훨씬 더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어? 그죠?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선이 비록 조공칙공 관계를 맺었어도 싸우고 내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죠? 자, 서로가 방문을 하면서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일본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임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과의 외교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일단은 외교가 완전히 단절이 되었었겠죠. 그죠? 자,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말 넣은 표시하고 이거 좀 쓸까요? 외교가 단절이 되었었다. 자, 그런데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외교가 재정립됩니다. 자, 일단 에도 막부 쪽에서는 조선과의 교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과의 국교 정상화를 에도 막부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에도 막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에도 막부 세운 사람 이름 뭐였나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어. 그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죠? 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다르다. 조선에 병사 한 명 보낸 적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의 신뢰를 얻으려고 했고요. 사실 이때 여진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조선도 언제까지나 일본에게 신경을 쓰고 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빨리 매듭짓고 여진족에게 집중해야 됐기 때문에 조선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밑주십시다. 외관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고요. 또는 복구되기도 해요. 자, 외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직까지 동네 이름이 외관이라고 남아있는 곳 있어요. 경남인가? 대구 쪽인데. 외관이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관사, 나라에서 만들어준 시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거나 교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시설. 물론 임진전쟁 이전에도 있었는데 임진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외교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다시 복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조선에서는 일본으로 무엇을 보냈느냐? 네, 들어봤니? 조선통신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조선통신사. 자, 밑주십시다. 조선통신사는 본래 국서교환사절이에요. 조선 왕이 일본에게 쇼군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고 답장을 받아오는 사절이 조선통신사인데, 자, 조선통신사가 파견된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선진 문부를 전파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 그게 조선통신사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자, 일본의 상황을 파악한다는 거 알겠는데 왜 굳이 선진 문부를 전파해야 됐을까? 맞아. 임진전쟁을 거치면서 조선은 자존심이 되게 상했어.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애들한테 나라가 망할 뻔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네보다 이만큼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선통신사를 파견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통신사는 어떤 사람들로 파견되느냐? 말 잘하는 사람, 학문의 수준이 높은 사람, 글씨 잘 쓰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으로 주로 파견이 돼요. 그래서 조선통신사가 지나갈 때 일본 사람들한테 많은 글이나 글씨를 써주기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이제 가치 있는 거야. 값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조선통신사가 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숙소로 몰려들어가지고 밤새도록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주느라고 팔이 떨어질 뻔했다라는 뭐 그런 이제 일기가 전해지기도 해요. 실제로 조선통신사 행렬도 조선통신사가 지나가는 모습을 일본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려서 남기기도 했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 뭐냐면은 말을 탄 조선통신사가 붓을 들고 이러고 있고 밑에서 일본 사람이 종이를 들고 이러고 있어.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까 말 타고 가는 중간에도 이렇게 이제 글씨를 써줘야 됐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통신사가 지나갔던 곳에는 이 사람들이 남긴 많은 그런 어떤 문화재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본은 왜 조선통신사를 받아들였을까? 일본이 조선통신사를 파견해달라고 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은 조선통신사를 일본 내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쇼군에게 오는 조공사절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우리 쇼군은 조선에서 조공도 보내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쇼군의 권위를 어떻게 하는데? 쇼군의 권위를 높이는데 이용을 했던 것이죠. 조선에서는 이렇게 이용당하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 선진 문물을 전파함으로써 조선의 자존심을 높이는 거, 이것도 나름 효과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주로 파견을 요청했을까? 쇼군의 권위가 낮을 때였겠지. 언제 쇼군의 권위가 낮았을까? 새로운 쇼군이 즉위했을 때 일본 쪽에서 먼저 보내달라고 파견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선에서 파견했던 것이 바로 조선통신사이고요. 처음 인진전쟁 이후에 파견된 이후에 한 200여 년 동안 12차례 정도로 조선과 일본 사이를 왕래하면서 서로에 대한 문물 교류를 주도했던, 일본과 조선 사이의 말 그대로 통신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조선통신사라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일본 외교 관계. 에도 막부는 명나라랑 청나라랑 비추십시다. 국교를 맺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국과 조공 채공의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조선과 류큐 같은 나라하고는 국교를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 20분 정도만 더 수업을 하면은 시험 범위는 끝날 것 같네요. 수고했습니다. 예림아, 꺼줄래? 예림아, 연수나.